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민주당 하원 의장이 대통령 국정연설을 연기하려고 하자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야 하는 게 법인 하원 의장에게 전용기를 주지 않음으로써 의정활동을 막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에는 이식의 싸움에 비교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치 서열 2위인 대통령 이외의 하원 의장에 대한 경호 의전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결정을 했고, 더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좋은 시절이 끝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개인 변호사에게 러시아의 트럼프 호텔 짓는 한 추진 과정에 대해 의회에서 거짓말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버즈피드가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탄핵감이라고 소리치고 공화당은 말 그대로 빅 if라고 축소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 변호사가 특검에게 이미 실토했다는 위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무장관 지명자가 그런 일이 있으면 사법방해라는 규정을 청문회에서 이미 해놓은 것도 주목됩니다. 여러 이슈로 궁지에 몰리면서도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말과는 다른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위원장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미사일 방어 전략을 밝혔습니다. 김영철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가능성이 있고 준비 중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신호가 있다면 스웨덴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만난 스티브 비건이 김영철을 마중한 일입니다. 공화당 의원이 히스패닉계 민주당 의원에게 푸에르토리코로 가라는 폭언을 한 뒤 사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또 한 권의 책이 나옵니다. 전 백악관 스텝이 쓴 책인데 대통령은 적 리스트를 갖고 있고 그 적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은 모두 백악관 내부 사람들이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지금 북한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할 때 현재의 미국의 여러 정치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부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백악관이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 내용은 국가 안보이기 때문에 발표하면 안 되는데 발표를 한 겁니다. 그 같은 의전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도 무시한 건데, 그 무시한 거나 몰랐다는 게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일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방 정부가 폐쇄 중이니까 그저 계약직 그런 경호원에 의존하지 말고 표면상의 이유였습니다. 신변 안전도 있고 모든 정치인들이 수백 명이 거기 몰려 있는데, 이 1월 29일에 국정연설을 의회에 와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미룬다던가 아니면 글로 대신하는, 과거에 위드로 윌슨 대통령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했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대통령이 국정연설 그 시간을 왜 멕시코 벽을 쌓아야지 되고 민주당이 예산안을 안 주는가, 여기에 대한 비난을 하는데 많이 할애를 할 것, 그게 이제 더 신경이 쓰였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똑같은 이유로 지금 연방정부가 다 문을 닫았는데 무슨 하원 의장이 어디 해외 순방을 하느냐. 이번에 해외 순방은 이제 브뤼셀을 가고 이집트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브뤼셀에 가서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나토에 남아 있는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군 관계자, 나토 군 관계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는 미군들에게 이제 잘하고 있다, 고맙다는 표현, 격려의 말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미군을 가서 만난다는 것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결국은 대통령 다음에 부통령이 있고 권력 서열 3위라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이제 하원이, 물론 상원이 인준이라든가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돈줄은 다 하원이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원 의장이 이렇게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 서열 2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원 의장이 되고 나서 딱 그 군인들을 방문을 하는 거죠. 그 같은 방문을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부분적인 폐쇄인데 뭘 가느냐 하면서 전용기를 내주는 것을 출발하기 30분 전에 안 된다 하고 편지를 보내버렸습니다. 출발하기 30분 전이고 왜 출발하기 전까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프가니스탄과 브뤼셀과 또 뭐 이집트를 간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는가. 극비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9.11 공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뭐 상업용 비행기, 커머셜 비행기 타고 가는 건 it's up to you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법이 하원 의장이 해외 순방할 때 상업용 비행기를 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9.11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대통령 다음 서열 2위인 정치인의 신변 안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기를 타야지 되는 건데 대통령이 그거 안 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상업용 비행기 타고 가려면 타고 가고 하는데 프로토콜에 안 맞거든요. 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리에 이 낸시 펠로시가 해외에 간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도 낸시 펠로시의 신변 안전뿐만이 아니라 누가 같이 가는지까지도 다 비밀이거든요. 아직까지도 누구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안보상의 문제이고 그리고 또 그 낸시 펠로시가 상업용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는 게 그렇게 될 경우 뭐 다 그 비행 스케줄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또 얽혀버리겠어요.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래서 그럴 수 없는 건데 대통령이 그럴 수 없는 것을 상업용 비행기를 뭐 타고 가면 가거나 말거나 하고 연기해라 해서 결국은 낸시 펠로시는 상업용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방문을 연기를 했습니다. 방문을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또 안전이 위협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라든 뭐 그 프로토콜을 조금 변형을 해서 간다 하더라도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 방문을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다 백악관에서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그 아마추어적인 거죠. 폭로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군용기를 타기 전에 30분 전에야 너 못한다 하고 하면서 당신도 나를 그렇게 썼어요. 편지에. 국정연설을 연방정부 폐쇄 때문에 못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가지 못한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을 세계에서 보도하기는 전부 초등학생 정도 수준의 서로 싸움이다. 국정연설 하지 못하게 하니까 대통령 비행기 안 준다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같은 이제 더 깊은 것이 있는 것이고 그냥 막연하게 권력 싸움이다. 대통령과 하원 의장의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미국이 완전한 그 삼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연방 대법관조차도 뭔가가 잘못되면은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그 하원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나 하원 의장의 권한이나 권력의 서열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연방 대법원장의 권한이나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내 맘대로 해보려고 하더라도 오랜 동안 뭐 200 몇십 년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300년 되는 이 인스티튜션이 이어져 온 것이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낸시 펠로시 의장도 얘기를 하고 또 그 낸시 펠로시 대변인도 얘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도 이 미국의 이 문제 때문에 다 스케줄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거든요. 나토의 커맨더들도 낸시 펠로시를 만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미국의 군 관계자들 또 미국의 동맹국들 또 군인들 다 지금 그 마찬가지인데 스케줄은 전부 어긋나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연방정부가 폐쇄가 되고 심지어 뭐 FBI라던가 FBI도 지금 폐쇄된 부처잖아요. 그런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페이먼트를 뭐 대부분의 경우에 2달 못 내면은 크레딧이 망가지죠. 특히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크레딧이 망가지면 그 정보를 다룰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크레딧을 굉장히 까다롭게 체크업을 하거든요. FBI라든가 국토안보부 직원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체크를 한 번 못 받았고 조금 있으면 두 번 못 받을 테고 이렇게 돼서 또 페이먼트가 평소에 많았던 그런 연방 공무원, FBI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이 일로 인해서 본인들이 잘못해서 연방정부가 폐쇄된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서 국내적으로는 이렇지만 또 그 국제적으로는 다보스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또 굉장히 돈을 작게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의 경우는 아, 내가 싱글마더인데 우리 정말 먹을 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되면서 다보스라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그 기구를 다 싫어했지만 다보스는 좀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다보스가 세계의 부자라는 부자는 다 나오고 부자 나라에서 해서 와인 마시고 하면서 이런저런 뭐 경제에 관한 것을 꾸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안 간다고 했고 연방정부 폐쇄 때문에 다른 대표들이 간다 하고 엊그제 쭉 그 이름을 발표를 했었어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뭐 재무장관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국내의 문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이런 때에 그 국가의 대표들은 거기 가서 비싼 와인 마시고 이런단 말이야 하는 모습이 또 불편한 거죠. 해서 미국 대표단도 전부 안 가게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요즘에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가끔씩 이제 한두 마디 정도를 하죠. 강경화 장관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도 취소됐고 완전히 지금 모든 일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어제 그렇게 그 하원 의장이 타지 못한 권력 서열 3위인 그 비행기를 누가 탔느냐. 결국은 그 비행기를 하원 의장 타지 마라 하고 나서는 멜라니아 트럼프는 탔거든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에어포스 원을 타고 플로리다주에 별장으로 간.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미국 권력 서열 2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멜라니아 트럼프 대통령의 와이프 퍼스트 레이디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 같네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 내용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릴까요? 좀 자세히 길게 전해드릴 필요가 있으니까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러 가지 그 회담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조선 그 중앙통신이 발표를 한 그런 사진들을 보니까 사진에서 아주 그 눈여겨봐둬야지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 갔었을 때와 이번은 조금 표정이 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나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와이프 그 퍼스트 레이디의 표정도 어두웠고 그리고 뭐 사진들의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북한도 지금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있고 한국이나 미국 다 머리를 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는 만약에 이제 김영철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 하나 아주 그 빅한 것이 터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 팍스가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던가 22초 정도로 흘리고 어떤 경우는 팍스의 앵커가 언급을 또 신랄하게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뉴스가 하나가 또 터졌는데 만약에 이 뉴스가 완전하게 그 사실로 서류까지 다 확인이 된다면 정말 이것은 뭐 법무장관 지명에도 문제가 되고 그야말로 대통령이 사법방해냐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터졌거든요. 이때에 김영철 그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뉴스를 기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반응을 내놓을까. 그게 이제 상당히 예민한 시기죠. 잠시 뒤에 두 가지를 좀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물론 그 버즈피드라는 인터넷 매체가 원래 재밌는 뉴스 많이 그 비디오로 보여주다가 정치로 확 돌았는데
좀 기반이 있기는 있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저널리스트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사실에서 어긋나는 보도도 하기도 하고 또 꼭 들어맞는 보도를 어떤 매체보다도 먼저 하기도 하고 어제의 경우가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워싱턴 포스트나 또 그 뉴욕 타임스나 CNN만 하더라도 너무나 그 전통이 좀 있기 때문에 CNN은 뭐 몇십 년 됐지만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는 굉장히 역사가 길잖아요. 해서 거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빨리 그 보도를 할 수가 없는데 버즈피드만 하더라도 좀 몸집이 가볍잖아요. 불과 뭐 한 10년 됐을까요? 이 정도 되니까. 해서 어제 보도하기를 본인들은 이제 두 명의 그 아주 그 유능한 기자들이에요. 제이슨 레폴드를 포함을 해서 특히 이제 이쪽 방면에. 그래서 결국은 2월 7일에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기로 돼 있는 대통령의 존 픽서 그 개인 변호사가 대통령이 선거 후보였었을 때도 러시아에 트럼프 타워 짓는 것 이것을 계속 추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 마이클 코엔에게 거짓말로 증언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의회 증언에서 그래서 나중에 의회 이 증언에서 거짓한 것 등등으로 지금 3년형을 지금 선고받고 3월 달부터 복역을 할 예정이잖아요. 이 마이클 코엔이 적어도 이 트럼프와 코엔이 적어도 10번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 모스코바 이 그 호텔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2016년 캠페인 당시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열망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었지만 캠페인하는 도중에 적어도 10번 이상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계속 보도를 했고 정규적으로 구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큰아들 더널 주니어하고 이방카에게도 얘기를 해서 이 버즈피드가 더널 주니어에게 이제 전화를 했더니 답변을 안 했고 이방카 트럼프의 변호사는 그냥 살짝 거기에 이방카 트럼프는 minimally involved 됐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에 트럼프 타워를 러시아에 세우면은 한 3억 달러 이득을 볼 것이다 해서 추진을 해서 또 마이클 코엔이 그러면 직접 모스크바를 방문을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이건 정말 사법방해다. 이제야말로 그 탄핵을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에서는 특히 이제 루돌프 줄리아니 같은 대통령의 지금의 그 변호사가 아니 마이클 코엔이 이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특별검사와의 뭐 수사에서도 그러면 마이클 코엔 말을 뭘로 믿냐? 그 사람이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공화당도 그건 믿을 만한 게 못 돼 하고 그 깎아내리고 또 그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워싱턴 이그제미너 같은 그 신문도 이것도 어나더 빅 if네. 만약에 그렇다면이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CNN 방송이나 NPR 방송에 이 버즈피드의 취재 기자가 직접 그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NPR 방송의 앵커도 물어봤어요. 아니 마이클 코엔이 그렇게 대통령이 나에게 거짓말하라 의회에서 거짓말하라고 종용을 했다는 그 문서를 서류를 봤느냐?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랬더니 그 서류 자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좀 또 비밀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 뉴스원에 의해서 100%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그나저나 굉장히 부담이고요. 부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면은 CNN 방송의 그 Fox and Friends는 한 뭐 30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슬쩍 그냥 후루루 말아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빌 해머라고 전에 그 CNN에서 일하던 앵커가 있거든요. 아침에 방송하는 그 빌 해머가 계속 그 백악관의 부대변인에게 이번에 물어보더군요. 대통령이 마이클 코엔에게 그렇게 의회에서 거짓말하라고 모스크바에 호텔 지려고 했었던 것 그렇게 지시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 부대변인이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해머가 그러면 이게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라고 얘기를 해도 백악관의 부대변인은 그것을 그 피해갔고 그리고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윌리엄 바이어 지금 연방 그
법무장관 지명자가 이번 주에 그 의회 청문회를 하던 중에서 민주당 의원도 물어보고 공화당 의원도 물어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대통령이 특별검사 앞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가 그게 수사받는 거잖아요.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때 하게 되고 또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했다면 그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그 케이스가 어떤 그 케이스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지난해에 썼던 유명한 그 메모에도 어떻게 써 있냐면 대통령이 알면서 그런 위중하라는 주변의 뭐 위트니스에게도 그렇게 한다던가 그럴 때는 완전히 그거는 사법방해의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뭐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공화당이 주장한 대로 버즈피드의 이 보도가 100% 사실로 확인되기 전에는 지금 뭐 50-50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한국에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은 이 상황에서 북한의 대표들이 지금 백악관을 방문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악관을 방문하는데 어제 대통령이 국방부에서 20분 동안 연설을 했어요. 그 전날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국무부에서 연설을 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국무부 연설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에서 해석하는 것이 제가 미국에서 볼 때는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김영철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국방부에서 20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미국이 지금 적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 우주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 하는 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란이나 그 노스코리아를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죠.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우주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또 그 러시아의 경우는 새로운 지금 추가로 아주 그 무기 그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방어고 또 미국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위협 때문에 미사일 방어, 그 우주 방어 시스템까지도 우리는 구축을 한다. 내가 지시 내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것은 이제 북한과 이란으로부터의 공격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대통령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온 북한의 핵 위협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7개월 전이네요. 정확하게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과 실제로 어제의 그 대통령이 미국에 이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그 국방부에서의 연설은 완전 다른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국방부라든가 정보국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위협으로 봤죠. 그런데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은 다 사라졌다고 계속 말을 하는 이런 상황에 국방부에서 그런 연설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만 그에 비해서 한 가지 또 긍정적인 게 있다면 제2차 정상회담은 지금으로서는 뭐 열리는 것으로 봐야지 되는데 열릴 때는 나중에 가서 깨지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뭔가를 자리를 잡아야지 되는데 다행히 어제 그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스티브 비건이 그 최선희 외무성 그 부상이요. 그 북미 담당 부상을 스웨덴에서 만나고 이 자리에 김영철을 만나는 데에 없다면 이것은 뭔가 최선이랑 합의가 되지 않은 거다. 실무 측에서. 그래서 그건 어두운 그림자다라고 했는데 스티브 비건이 어제 김영철을 만났어요. 오늘도 당연히 만났을 테고. 그러니까 뭔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선희와 됐는가 보다.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무부도 오늘의 미국을 진행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마이크 폼페오가 왜 중동 방문을 중단하고 왔느냐, 김영철을 만나느냐 해서 할 말 없다 하더니 어제 오후에는 그 김영철 만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렇게 그 주장을 그런 정도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뭔가를 굉장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진 말씀을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진 가운데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이번에 연설할 때야 표정이 한박 웃으면서 연설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금 고개 약간 기울여서, 왜 그 표정 아시죠? 특별하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막 에너지가 많은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표정이 많이 나와서,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의 테이블보드 파란색이고 하얀색이고 그 환했던 거와는 굉장히 달랐는데, 지금 특히 제가 한 가지 사진으로 보는 것에는, 지금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려고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를 해서 축하 공연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그 공연 가운데 하는데 사진이 어떤 게 나왔냐면, 중국의 소수인종들이 많잖아요. 그 소수인종 어린이가 지금 사진에 잡힌 것만 보면은요, 제가 조선통신, CCTV군요. 이 사진은 CCTV 사진입니다. 다른 것은 조선중앙통신 사진인데, 이 사진을 중앙통신이 실을 리가 없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북한인데, CCTV에 이 사진에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적어도 10명의 소수인종 어린이들이 각 소수인종의 복장을 하고 공연을 한 겁니다. 그 뒤에서 시진핑 주석 부부와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이렇게 서서 함께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이것을 보면 여기에 한복을 입었는데 정확하게 보니까 위에 모두 머리에도 뭔가를 했고요. 조선족 어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보여줬겠어요? 모든 소수 인종이 다 북한 안에 중국 안에 있는 거다. 우리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소수 인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조선족이나 북조선족이나 같이 해서 북한도 북조선족도 우리 안에 포함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공연 자체를 보면,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 방문에서 굉장히 조금 표정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빴던 적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북한으로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또 북한이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게 왜 없겠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또 살살살살 우리 민족끼리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마음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중국에 너희들도 우리 아래야, 우리 속국이야 하는 식의 그런 것이 싫기는 하지만 필요하니까 지금 그쪽으로 딱 붙어서 결국은 자신의 정권과 북한의 어떤 존재 자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굉장히 지금 머리가 무거울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정권 자체가 문재인 정권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과의 이 같은 행보와 접촉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보수층에서는, 제가 어제도 이제 한국의 뉴스를 모니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코렉션이라고 하면 코렉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지적들이 있냐면, 한국의 보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만나려고 하고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신처럼 받들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보수도 많아진 거예요.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세계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었던 애정이 애증으로 바뀌면서 그 애정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국무부에서 했었던 연설, 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북한은 아무것도 어떠한 과정이 없었다. 비핵화에 관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고까지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소신을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수에선 지적을 하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굉장히 안정감 있고 훌륭한 지도자다 하고 이제 이쪽으로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안정감이 있고
똑똑하고 훌륭한 그런 그 지도자고 북한에 관한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다라고 믿고 싶겠죠. 한국의 보수에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그 시각이나 시선이 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전혀 없었을 뿐더러 인디아나주의 주지사였는데 인디아나주가 어디예요? 미국의 저쪽 그 동쪽 북쪽 동북부에 있는 인구가 6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서울 인구가 몇 명이에요? 아주 작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그 주지사를 하고 오로지 복음주의 노래를 부르던 그런 사람으로서 국제적인 감각도 전혀 없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기술은 아주 훌륭하고요. 그런 것들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의 사태에 물러났을 때 내가 자리를 차지해야지 되니까 몸을 낮추고 있어야지 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본인은 어떤 그 신이 점지한 지도자다.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그 믿고 있다는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은 하고 있거든요. 해서 국무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입장이 달라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얘기를 해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에서조차 우리 방어망을 만들어야지 돼 했지만 그 중간중간 그 볼튼이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정상회담은 지난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못다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해야지 된다 하고 이미 그 정당화를 거기다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거기에 맞춰서 한 얘기예요. 그 뒤에 진전이 없었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그 보수분들이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계획이 확실하게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북한에 대해서 반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고 착각이고 오해라기보다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멀리서 이해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언젠가 워싱턴 포스트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관해서 글을 썼을 때도 그런 그 생각들을 한국의 보수가 많이 하시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북한에 관한 시각이 있고 뜻이 있고 그것을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막 그 뭐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그럴 인물이 절대 아니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망했었던 그 애정을 그대로 기대와 담아서 기대와 함께 펜스 부통령에게 걸고 있다면 실망하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잠깐 뭘 모니터 하는데요. 좀 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 말씀을 드렸는데 펜스 부통령 인터뷰를 제가 잠깐 보고 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와이프요. 그러니까 세컨 레이디가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 학교에 취직을 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가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데 아마 초등학교군요. 임마누엘 크리스천 그 엘리멘터리 스쿨 그 버지니아 주에 있는 그런 스쿨인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물론 이제 그 정부가 바뀌는 데 따라서 종교적인 것도 많은 그 차이가 있어서 한때는 미국에서 뭐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뭐 해피 할러데이라고 대신했었던 적도 있고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그 카드에 그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썼었어요. 꼭 뭐 민주당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처음에 그 복음주의자들 지지를 많이 받고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원하니까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옮겨주기도 하고 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정말로 그 본인이 복음주의자다 하는 것을 가장 그 중요한 그 인생에 쫙 그 안에 놓기 때문에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이 와이프가 그 일하는 학교가 임마누엘 크리스천 엘리멘터리 스쿨이 특히 이제 동성애 활동에 대해서 반대를 굉장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클래스를 들으려면은 어떤 그 부모들이 일종의 무슨 뭐 종교적인 선언
믿음 이런 곳에 사인을 해야지 된대요. 3페이지짜리 뭐 크리스천의 가치가 어떻고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된다. 그 같은 의무가 있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세컨 레이디가 이런 서약을 받고 뭐 어린 학생들을 가르친다. 부모에게 서약을 받고 하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편향이 돼서 정치와 종교 분리가 안 되네 하고 사람들이 좀 비난하지 않겠어요? 그에 대해서 펜스 부통령이 어제 크리스찬계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런 비난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Well, Laura and my wife and I have been in the public eye for quite a while. We're used to the criticism, but I have to tell you, to see major news organizations attacking Christian education is deeply offensive to us. I mean, we have a rich tradition in America of Christian education and frankly religious education broadly defined. We celebrate. 네, 지금 부통령이 얘기하는 게 미국의 주요 뉴스 매체에서 크리스천 교육하는 것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은 이 크리스천 특히 또 크리스천 교육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오래된 전통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그 같은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불편하게 생각한다 하는 게 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이게 행정부가 변하는 데 따라서 지금 또 부통령이 워싱턴에서 men and women to our federal courts of appeals than any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예전에 자료 화면이군요. 이렇게 부통령이 뭐 이슈가 되니까 여러 가지 자료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통령의 얘기였고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뭐 영국에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어떤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뭐 청교도 등등 메이플라워 호 뭐 아직도 저쪽 동부에 가면 있어요. 그렇게 와서 처음으로 너무 추운데 인디언의 도움을 받고 추수를 하고 너무 감사해서 있는 곡식으로 뭐 감자다 호박이다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그 뒤로도 계속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잘 차려입고 정성껏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오래오래 그렇게 되오다가 전통도 정치에 따라서 정치가 미국에선 곧 생활이기도 하니까요.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왜 유독 미국에 지금 크리스천만 있는 것도 아닌데 크리스천도 계파가 얼마나 많은데 뭐 복음주의가 아니면 개신교가 카톨릭이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같은 주장들을 다 받아들이는 여론이 수렴이 돼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를 하자 해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준 게 카톨릭 대통령을 당선을 시킨 거잖아요. 존 F 케네디가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낙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카톨릭과 연관이 되니까요. 이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일을 할 것이지 나의 개인적인 종교는 여기에 넣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부통령의 경우는 넣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부터 이 종교와 정치가 이제 분리가 되고 뭐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점점 분리가 되다가 이번에 행정부가 바뀌면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을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하고 해서 부통령의 와이프가 뭐 돈이 없어서 일주일에 2번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임마누엘 크리스찬 엘리멘터리 스쿨이라고 꼭 집어서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은 안 좋다 하고 가리키고 그것을 금지하는 이런 곳에 가서 가르친다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또 부통령과 부통령 와이프가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이슨 스미스라고 몬타나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밑에까지 아주 아래까지 말들이 너무 거칠어지고 참을성이 없어지는데 이 하원 의원이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한국만 대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의원들도 말로 싸우죠.
뭐 몸싸움을 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문화가 아니니까 어제 뭐 여러 가지 그 예산안에 대해서 그 법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공화당의 제이슨 스미스 그 하원 의원이 화가 나서 민주당 의원에게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의원이에요. 뭐 이 사람은 전에 뭐 주 의원도 했고 LA 시 의원도 했고 토니 카데나스 의원에게 너 푸에르토리코나 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멕시코계거든요. 근데 왜 푸에르토리코라고 했냐면은 연방정부가 폐쇄되고 있는 동안에 민주당의 상원과 하원 의원 30명이 원래 예정됐었던 리트릿을 갔는데 그 리트릿을 아직도 허리케인이 나고 나서 미국 그 중앙 정부에서 푸에르토리코 사람을 미국 사람들인데 제대로 처우해주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이렇게 할 겸 푸에르토리코로 그 리트릿 장소를 정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푸에르토리코나 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주 묘하게 된 거죠. 멕시코계 의원에게 너 푸에르토리코나 가 하니까 너 양키 고홈이라든가 이거에 반대가 되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자 이 공화당 의원이 뭐 몇 시간 뒤에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고 내가 뭐 특정하게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하는데 예전 같으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 뉴스에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제는 아주 루틴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예, 면역이 돼서 들을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게 이제 미국이 매너라든가 다른 그 인종에 대해서 관용이 있는 것들이 아주 그 살금살금 무너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말랑말랑한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헤드라인에 썼기 때문에 이 뉴스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백악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나가고 뭐 어느 행정부나 다 그렇지만 그런 그 500일 동안을 백악관에서 스텝으로 일을 했었던 클리프 심스라는 사람이 29일에 책을 내는데 팀 오브 바이퍼스 음흉한 인간들의 팀?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런 책인데 그 뭐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하도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막 새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을 불렀답니다. 메시지 그 전략 그 디렉터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 33살인가 그랬는데 불러서 나한테 누가 나의 적이고 누가 나의 측근인지를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뒷문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적인 장소에 뒷문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가서 본인은 이제 너무 그 황당한 경우를 그 겪은 거예요. 생전 처음 그런 일들을 겪은 것인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나중에는 10명 그 적들의 리스트와 5명은 아주 나이스한 사람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주머니에 꽂고 다녔다던가요. 뭐 그 검은색 샤프 펜슬로 그렇게 써서 그랬다는 건데 그 적들이 전부 백악관 내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적어도 당분간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안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겠죠. 오늘의 미국 이후의 탑 뉴스는 김영철 그 대표단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까 그것으로 정해졌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